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의 파장이 세계 경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제 유가가 하루에만 12% 이상 급등하며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여파로 미국 증시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정부의 엄중 경고에도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일주일, 오일 쇼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윤우리 기자가 전합니다.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섰습니다. 기름값이 계속 오를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지금 앵꼬 났어요. 앵꼬 난 상황에서도 간당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 넣으려고. 네. 며칠 전보다 또 확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땅으로 빨리 채워야겠다 싶어가지고 가득 채우러 왔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어제보다 올라 리터당 1,900원 중반대에 진입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치솟은 국제유가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는 공습 일주일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속속 감산에 나서면서 기름값에 불이 붙었습니다. 미 언론은 쿠웨이트가 원유 저장 시설 부족으로 일부 유전 가동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저장 시설 역시 3주 안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이 해결이 돼도 중동의 산유국들이 다시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고요. 그 사이에 고유가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전쟁이 길어질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원유 공급에 장기적인 차질이 예상되면서 미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예상보다 낮게 나온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 더해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서화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에 국제 유가가 한바탕 출렁였던 어젯밤, 뉴욕 3대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은 전날보다 0.95% 떨어진 47,501.55의 거래를 마쳤고, 대형주를 나타내는 S&P 500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하락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물가가 요동칠 거란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유가가 급등했다라는 거는 물가 상승 압력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미국 소비 경기를 상당히 좀 둔화시킬 수 있고 자본 지출 자체를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 고용시장 악화도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 노동부는 2월 비농업 일자리가 한 달 전에 비해 9만 2천 명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일자리가 5만 명 늘었을 것으로 예상한 시장 기대치와는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월가 안팎 개선, 저성장 국면의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유가가 150달러, 이런 배럴당 이 정도까지 뛰면 어쩔 수 없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들어갈 것 같아요. 더 이상 재정이나 통화 쪽에서 경기를 부양할 수 없는 모든 나라들이 성장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외화 투자가 위축이 되고.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경우 세계 경제가 70년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오일 쇼크와 같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전쟁이 8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 정부 주요 목표물을 겨냥했다고 밝혔는데, 이란도 이스라엘 중심지와 미국의 군사 외교 시설에 반격을 이어가면서 피해가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오늘 이스라엘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 목표물을 겨냥해 광범위한 파상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이란에 대한 최대 규모 폭격을 경고했습니다. Secretary Higgs of the General Kane and the President have all said tonight will be our biggest bombing campaign. 이스라엘은 테헤란의 대규모 지하 벙커도 집중 폭격했습니다.
수십 미터 깊이 지하의 자리에 미로처럼 통로가 뻗어 있는 이란 지도부의 지휘 요새입니다. באיראן אנחנו ממשיכים בתקיפת מערכי הליבה של המשטר והשמדת יכולותיו. הלילה 전쟁 8일째 이뤄진 미국과 이란의 대대적 공세에 이란도 주요 거점을 타격하며 맞섰습니다. 밤사이 이스라엘 중심부 텔아비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란에서 날아가는 미사일이나 자폭 드론이 예루살렘에서도 계속 사이렌이 울려대면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예측 불허고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이라크에선 미군 기지가 있는 바그다드 국제공항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고 외국 기업들이 입주한 석유 시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두바이에선 이란 공격에 일부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고 바레인 주거 지역도 폭격을 받는 등 중동 전역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양측이 공격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란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종전을 언급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공격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내세워 협상 테이블 마련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현지 시간 어제 일부 국가들이 중재를 시작했다고 SNS에 밝혔습니다. 종전을 위한 중재 움직임을 공식 언급한 건 개전 이후 처음입니다. 주변 국가들을 공격했던 것을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다만 분쟁 촉발자들을 명시해야 한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침공 사실을 분명히 해야 응하겠다는 뜻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사망 이후 임시 지도자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언의 무게감은 적지 않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언론 인터뷰에선 무조건 항복에 대해 이란이 직접 발표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일 수도 있다며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Epic Fury, we expect to last about 4 to 6 weeks. Iran no longer poses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als of Operation Epic Fury has been fully realized. Then Iran will essentially be in a place of unconditional surrender.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지도자를 세워야 이란을 벼랑 끝에서 구할 것이라며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꿈에 불과하다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 장기화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종전이란 단어가 처음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상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찾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 이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면서도 싸울 이유가 충분히 더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얘기는 다른데요. 이란은 보유한 미사일도 다 못 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반 시설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미국은 불과 며칠 사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군의 폭격을 맞은 건물이 산산조각납니다. 드론을 운반하던 배는 격침돼 파괴됐습니다. 미국이 공습 시작 후 일주일 동안 이란 내 3,000곳 넘는 목표물과 선박 43척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흘간의 군사작전으로 이란 드론 발사는 73%, 탄도미사일 발사는 86% 감소했다고도 했습니다. Their army is gone. They're just about, look, their navy is gone. Their communications are gone. Their leaders are gone. 이스라엘도 이란 미사일 발사대의 60%, 방공망은 80% 이상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가도 따랐습니다. 미국은 공습 시작 후 100시간 동안에만 5조 4천억 원, 닷새 만에 7조 원 넘는 비용을 쓴 걸로 추산됩니다. 미 정부는 비용 압박에 70조 원 넘는 추가 예산안 편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작전에 B-1 전략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F-15, F-35 전투기를 비롯해 리퍼 드론과 정찰기 등 공중 전략 자산이 총 출동했습니다. 항공모함과 구축함, 패트리엇과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 등도 동원됐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 시설을 겨냥해 50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2,000기 이상의 드론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첨단 무기는 아직 사용도 하지 않았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Until this aggression and this barbaric attack stop. 하지만 이란 공격의 절반 이상은 미군 거점을 표적 삼아 중동 내 주변국을 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걸프국과 유럽 등 20여 개국이 직간접적으로 휘말리면서 개전 일주일 만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번에 이란에서도 보신 것처럼 드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드론으로 공격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패트리엇 같은 미사일로 방어하고 있는데 문제는 드론은 수천만 원 선이고 방어용 미사일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북한을 마주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르자 잠시뒤 폭발음이 들립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른바 벌떼 드론 전술로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 등 다른 중동 국가들은 패트리엇 등 방공 미사일로 드론 공격을 막고 있습니다. 방어율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가성비입니다. 이란 자폭 드론은 우리 돈 4,400만 원 수준이지만 이를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한 발에 약 200억 원에 달합니다. 공격을 막아낸다 하더라도 미사일 재고는 급격히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이 잇따라 중동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드론의 위력을 확인한 북한 역시 드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화력전을 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인 무장 장비 체계들의 인공지능 및 작전 능력 고도화를 우리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의 최우선적인 중요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고. 중고도 미사일 방어에 무게가 실린 우리 방공망으로는 드론을 이용한 현대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비용이 강요가 되는 거예요. 드론을 요격하기 위한 별도의 대드론 체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군은 요격 드론으로 직접 타격하는 대드론 방어 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백악관이 SNS에 공개한 전쟁 홍보 영상이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이언맨이나 탑건 같은 영화 장면들을 실제 공습 화면과 짜깁기해서 만든 영상인데 전쟁 상황을 오락처럼 소비하는 부적절한 홍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예리 기자입니다. 영화 아이언맨 속 주인공이 컴퓨터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Wake up, Daddy Son. 글래디에이터, 브레이브하트에 이어 영화 탑건의 톰 크루즈가 조종관을 당기자 화면은 미군 전투기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실제 공습으로 바뀝니다. 백악관이 공식 SNS에 올린 42초짜리 전쟁 홍보 영상 미국식 정의입니다. 슈퍼맨 등 영웅 캐릭터들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교차 편집됐는데 전쟁을 오락처럼 소비하는 부적절한 홍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백악관이 공습을 싸구려 비디오 게임 다루듯 하는 건 속이 뒤집힐 정도로 충격적이다. 어떤 정부도 이보다 더 창피하고 굴욕적인 결과물을 내놓은 적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이 이란 공습을 밈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고 영국 가디언은 상대에 대한 조롱과 모욕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 특유의 대립적 소셜미디어 전략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이란 공습과 비디오 게임을 합성한 영상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배우이자 감독인 벤 스틸러는 자신의 영화가 무단 사용됐다며 영상을 삭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전쟁이 이제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오전부터 이란 테헤란에 대한 파상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사님, 전쟁의 파장이 당사국을 넘어서 사실상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란의 반응, 대응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키프로스, 트르키예, 아제르바이잔까지 지금 현재 전선이 확대가 되었고, 네. 더더군다나 호르무즈 해협까지 지금 현재 실질적인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마 했던 이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 리포트에서 미국과 이란 대통령 각자의 입장을 보셨는데요. 어떻게 종전 협상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쪽으로 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간 선거에 있어서 이번 이 전쟁이 플러스 요인이냐 마이너스 요인이냐 따져볼 때 계속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때 빨리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란으로 볼 때도 지금 현재 기껏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미사일하고 드론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마저도 점점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 다 종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거고, 다행히 오늘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중재 시도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야말로 종전으로 가는 초입문이 되면은 어떨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테헤란에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고, 미국의 장관도 역대 최대 규모의 폭격 작전 언급했거든요. 이 무슨 의도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개전 초기에 설정했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사일 능력, 특히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제거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 목표가 일단 달성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측, 이스라엘 측도 앞으로 며칠간에 있어서 굉장히 집중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란이 오늘 주변국 공격한 거를 사과하기도 했고, 또 주변국에서 이걸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란이 인근 국가, 특히 이제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이 걸프 6개국은 상당히 당황을 하고 지금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많은 UAE의 경우에는 참전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금융 제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그 인근 국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긴장 수위가 그나마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뭐 쿠르드족 참전이나 뭐 지상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변수 같은 것이 남아 있긴 한데, 대사님이 보시는 앞으로의 최대 변수나 어떤 전망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고 지도자, 후임자가 누가 선출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출이 된다 할 때 그 사람이 미국의 협상 파트너로 될 만한 그런 인물이냐 하는 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인 목표 달성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으로 과연 해낼 수 있느냐 하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적 관람객 수 1,000만을 돌파한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인기 뜨겁습니다. 개봉 5주 차인데도 관람객이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면서 1,100만을 넘어 1,200만 고지까지 넘보고 있는데요. 극장가도 활기를 되찾았다는 평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457년 강원도 영월.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단종이 마을 촌장 어문도와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냅니다. 어제 저녁 누적 관객 수 1,000만을 돌파한 왕과 사는 남자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입소문을 탄 이후 새 관객의 유입이 늘면서 평일이었던 어제만 27만 명 넘게 관람했습니다. 영화사 측은 왕과 사는 남자가 내일 안으로 누적 관객 수 1,100만을 넘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르면 다음 주에는 1200만을 돌파할 가능성도 큽니다. 폐위된 비운의 왕, 조선 단종을 새롭게 조명한 이야기의 힘이 관객의 마음을 울렸다는 평가입니다. 말을 좀 아끼게 되면서 가슴이 좀 뻐근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복귀해보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1년 10개월 만에 1000만 영화 등장에 이른바 N차 관람 열풍이 부는 등 극장가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모두 다 너무 좋았고 단종의 스토리를 따로 보게 되니까 너무 안쓰럽고 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연상호와 나홍진의 신작 등이 줄줄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왕사남이 흥행 분위기를 이끌어줄 거란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이렇게 영화가 흥행하면서 영화의 배경지인 강원도 영월 청령포도 인산인해입니다. 청령포로 들어가는 배를 타려면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승훈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굽이치는 물줄기가 섬을 휘감습니다. 병풍을 쳐놓은 듯 거대한 암벽 봉우리가 절경을 이룹니다.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17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조선 6대 임금 단종의 유배지이자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배경지인 강원도 영월 청령포입니다. 영화 개봉 이후 이곳엔 평일 2,000명, 주말엔 하루 6천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이배까지 오신 그 단종을 쌓기 가슴이 몇백 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올라간 것 같고 좀 마음이 아프죠. 560년 전 단종이 그랬듯 지금도 청령포에 들어가려면 배를 타야 하는데 2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배를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청령포로 들어가는 선착장은 방문객들로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단종이 머물던 어소부터 그가 쌓은 망향탑까지 구석구석을 돌며 아픈 역사를 느낍니다. 단종 잘 몰랐는데 여기서 보니까 더 뭐라 해야 되지? 더 생각이 깊어졌고 울컥했어요. 2월 방문객은 3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 상권도 살아났습니다. 먹거리들 있거든요. 웨이팅 엄청 길게 섭니다. 네, 제가 영월 입성한 지 11년 차인데요. 처음 봤어요. 오는 4월 이곳에서 열리는 단종문화제엔 장항준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역대 최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완전체로 돌아오는 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만 명 이상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인근 마트와 편의점 등 상권도 손님 맞이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이나라 기자가 현장 돌아봤습니다. BTS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들에게 인기 많은 라면들을 따로 진열해놨습니다. 한쪽에는 BTS 멤버 진의 얼굴이 그려진 참치 캔들로 가득합니다. 오는 21일 BTS 광화문 공연에 20만 명 이상의 국내외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대형마트가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마트 한쪽에서는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기획전도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여행 가방 보관이나 보조 배터리 대여, 외화 환전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광화문 광장 인근 편의점들도 준비에 한창입니다. 음료와 생수, 컵라면, 휴대폰 용품 등의 재고를 평소보다 10배 이상 확보하고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바나나 우유나 한국 전통기념품을 매장 입구에 진열할 계획입니다. 공연 당일에는 계산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도 배치합니다. 워낙 고객분이 많을 걸 예상해서 외부에다도 이제 포스도 설치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본사 차원에서도 나와서 같이 이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팬들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그날 정말 많은 인파가 몰릴 것 같아서 역사적인 순간일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도로 위로 파이프 수백 개가 쏟아져 내려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는데 뒤따르던 차량 20대가 파손됐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한 대가 중심을 잃고 튕겨져 나갑니다. 차량 밑부분에선 불꽃이 튀고 사고를 낸 25톤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도로 곳곳엔 파이프가 나뒹굴고 뒤따르던 차량들은 비상등을 켠 채 거부기 운행을 합니다. 경북 경주시 서면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5시 50분쯤입니다. 40대 운전자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5톤 트럭을 들이받았는데 트럭에 실려있던 건설용 파이프 수백 개가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20대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났습니다. 쇠 파이프가 이제 1, 2, 3 사람이 다 이제 흩어져 있었고요. 여러 대의 차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파이프를 역가하는 바람에 고속도로에 나뒹굴던 수백 개의 파이프는 도로 옆 비탈로 채워져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대형 화물차들은 견인도 쉽지 않아 사고 수습에만 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대형차들은 태아가 새버리게 되면 브레이크고 핸들이고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꽉 잡혀서 그냥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25톤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도 파이프 적재 상태와 과적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첨단 의료기술 줄기세포 치료 들어보셨죠? 이 중에서도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의료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체내 어떤 세포로도 자랄 수가 있어서 파킨슨이나 퇴행성 관절염 같은 난치병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단계까지 발전했을까요?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진이 주사제의 용량을 확인한 뒤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환자 무릎에 주사합니다. 닳아버린 연골에 주입된 건 유도만능 줄기세포에서 분화한 연골세포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니 고운 모래알 크기의 세포 덩어리가 보입니다. 200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잘 뭉칠 수 있도록.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피부나 혈액 등 다 자란 체세포에 특정 유전인자를 주입해 초기화한 걸로 신경이나 심장, 연골 등 어떤 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 기술을 이용해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한 연골세포를 만들었습니다. 연골세포가 오랫동안 생존하고 그 연골 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들을 낼 수 있게 그 엔지니어링한 세포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세포는 체내로 들어가서 이 닳아버린 연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선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유도만능 줄기세포 개발로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데 이어 어제는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활용한 치료 제품이 승인을 받아 사실상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파킨슨병과 중증 신부전 치료에 대한 조건부 승인입니다. 앞으로 7년여간 데이터를 축적해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예정인데 앞으로 다양한 난치병에 적용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중동 사태로 우리 증시 극심한 현기증 장세 보이고 있죠. 이번 주 내내 폭락과 폭등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지금의 변동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이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충격파는 9.11 테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컸습니다. 6,300까지 치솟았던 코스피는 이란 쇼크에 이틀간 20% 가까이 하락해 5,100선이 무너졌고 이후 급반등하며 5,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8만 원과 90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월가의 베테랑조차 한국 증시는 심장이 약한 사람들에겐 부적절한 시장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란 소식에 웃고 우는 널뛰기 장세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 일정 부분의 개인들이 떠받치고 있고요. 중동 원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국제유가의 향방이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부에선 이번 조정이 길게 보면 우량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5,000포인트 초반대에서는 단기 저점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실적 체력도 반도체, AI 중심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내부 펀더멘탈 요인이 훼손된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가장 큰 변수는 전쟁 장기화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면 국제유가 등 물가 급등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2배로 버는 레버리지 상품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나 주가가 반등하면 추격 매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 이란 정세를 유심히 보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여전히 중동 각지로 가는 비행편을 구하지 못한 우리 국민들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 협의해 내일 아부다비를 출발하는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가 아랍에미리트와 협의를 통해 290석 규모의 전세기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 발발 8일 만에 첫 전세기 투입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내일 오후 아부다비를 출발하면 모레 새벽 한국에 도착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우선 선정하여 내일 정오에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탑승 비용은 아랍에미리트 노선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에 맞춰 사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또 이란과 이스라엘 등 현지 주재대사관의 노력으로 중동 지역에 남아있던 우리 국민 150여 명이 안전한 인근국으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귀국 행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바이 직항편을 통해 우리 국민 372명이 어젯밤 한국 땅을 밟은 데 이어 극적으로 한국 걸 잡았는데 그것도 이제 새벽에 못 뜬다고 할까 봐 엄청 불안했었어요. 다 울었어요, 도착했을 때. 네, 비행기 안에서 다 울었어요. 오늘도 300여 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중동 14개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18,000명입니다. 이 가운데 약 20%인 3,000명 정도가 항공편 취소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지에 발이 묶인 채 귀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민주당은 3개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를 단수 공천하며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 노선을 둘러싼 내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선을 늦추더라도 끝장 토론을 통해 당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을 찾아 보수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부산대역 앞 산책로를 가득 채운 지지자들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연호합니다. 부산대역 앞에서 시민들과 만난 한 전 대표는 부산 대역전으로 보수 재건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부산은 윤호개인 노선 끊어내는 것이 보수 재건 역전승의 길이란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부산의 대역전을 바로 이 부산 대역전에서 시작합시다. 증시 화랑은 이재명 정부 정책이 아닌 반도체 사이클 때문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고 있었어도 주가 지수는 6천을 찍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했던 지난 대구 방문과 달리 이번엔 혼자 부산을 찾았습니다. 친한계는 부산 방문 메시지에 힘이 실리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필패 조건을 갖추고 병사를 전장으로 내모는 리더는 자격이 없다며 노선 변화를 위한 끝장 토론을 장동혁 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최고위원은 리더 자격은 시장이 아닌 당원이 정하는 거라며 장 대표가 아닌 이재명에 맞서라고 반박했습니다. 끝장 토론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합된 모습으로 단일 대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민주당은 지역별 경선 일정을 확정 지으며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체장으로 있는 강원과 인천,
경남에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확정했고 다음 달 20일까지 모든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여야 간의 정쟁 못지않게 내부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도 있고 성격도 다르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각 당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뉴스더에서 각 당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여권에서는 김민석 총리와 유튜버 김어준 씨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총리실이 직접 대응에 나서면서 판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발단은 김어준 씨의 발언이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중동 사태에 대응하는 김 총리의 모습이 미흡했다고 비판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요. 그런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더 증폭시켰을 거라고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총리실은 즉각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매일 대책회의를 열고 상황도 촘촘히 점검해왔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의 갈등, 설전을 넘어서 결국 고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직접 고발한 건 아니죠? 물론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건 아닙니다. 어제 한 시민단체가 이 대통령 팬카페를 통해서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들은 김어준 씨가 허위 사실로 당정 관계를 갈라치게 한다며 김어준 씨를 향해 반명수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참 김어준 씨가 과거에는 여의도 상황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었는데 지금 여권 지지층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은 참 생경합니다. 네,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 세력은 당의 정체성보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데요. 최근엔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악수 장면 편집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언급했던 최민희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최 의원은 이른바 친정청래계로 꼽힙니다. 이 같은 지지층 분화, 결국 차기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 측과 정청래 대표 측 사이에 사전 기싸움 성격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벌써부터 차기 당권까지 눈길이 가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상황은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노선을 정하는 그 내홍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지막 호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 마감일이 바로 내일이죠. 이 시점에 마지막을 언급했다는 건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오 시장 측 기류를 파악해보니 실제 불출마 가능성까지 선택지에 올려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른바 윤 어게인 기조로는 선거 승리가 어렵다고 보고 당 지도부의 변화가 없다면 차라리 지방선거보다 당권에 도전하는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직 시장이자 유력 후보인 오 시장이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경선 자체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을 텐데요. 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장동혁 대표 측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네. 최근 윤리위 징계에 대한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 뒤 지도부도 위기감을 체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노선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던 오선의 나경원 의원도 당내 징계 정치를 촉발시켰던 윤리위원장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시장 군수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지도부에 대한 압박 수위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갈등 확산을 막겠다면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 전략적인 침묵이 오히려 당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를 축소하거나 아예 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덩달아 우리 아이들의 체력을 측정할 기회도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서울시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체력장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몰렸을까요? 구자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2, 1, 자, 출발! 어린이들이 운동기구에 줄지어 앉아 힘껏 노를 젓습니다. 다른 한켠에선 신호에 맞춰 10m 트랙을 전력 질주합니다. 빠르다. 자기 키만한 철봉을 부여잡고 있던 한 아이는 봉을 놓치자 한숨을 내쉽니다. 짐볼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제자리 뛰기로 순발력을 측정합니다. 어떤 게 그럼 제일 재밌었어요? 달리기 왕복 10m요. 좀 힘들었어요. 초등학생들의 체력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서울시 어린이 체력장입니다. 어린이 체력장에는 오늘 하루에만 1,000명 넘는 초등학생이 몰렸습니다. 아이들은 심폐지구력과 순발력, 근력, 민첩성 등 7가지 항목을 측정하며 운동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 운동회라든지 소풍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회로 인해서 아이한테 그 건강한 체험이 될 것 같아서 땀을 흘리며 운동의 재미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처음 해보는 건데 이거는 자신 있을 것 같았어요. 어린이 체력장은 내일까지 서울시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프로축구 K리그에서 요즘 1부 리그보다 더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게 2부 팀입니다. 이정효 감독의 수원 삼성이 신생팀 파주를 꺾고 개막 후 2연승을 달렸습니다. 돌풍의 승격팀 부천은 지난 시즌 2위 팀이자 우승 후보로 꼽히는 대전과 비겼습니다. 송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주 원정길에 오른 수원, 라인을 높게 올리고 공격을 주도합니다. 전반 15분 만에 강현묵이 1대1 찬스를 받지만 파주 골키퍼 김민승에게 막힙니다. 헤이스의 크로스에 이은 쇄도는 무위에 그치고 강성진의 크로스는 동료의 발끝에 닿지 않습니다. 파주는 전반 종료 직전 세트피스로 수원을 위협합니다. 후반 10분 수원의 페널티킥 기회, 김지현의 슛이 김민승의 선방에 막힙니다. 고개를 숙였던 김지현은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후반 25분 강영묵의 크로스를 솟구쳐 오르며 타점 높은 헤더로 마무리. 마침내 파주의 골문을 엽니다. 파주도 10분 뒤 바우텔손이 그림 같은 시저스킥을 선보였지만 김준홍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한 골을 잘 지킨 수원, 개막 이후 2연승을 달렸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빨리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부 리그에서 4년 만에 만난 우승후보 대전과 승격팀 부천. 대전의 공격을 버티던 부천이 후반 저돌적인 돌파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갈레고가 키커로 나서 선제골을 넣습니다. 리그 2경기 만에 벌써 3호 골입니다. 대전은 경기 종료 직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서진수가 멋진 터닝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만듭니다. 다 잡은 승리를 놓쳤지만 부천은 이번 시즌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종일 찬바람이 불며 꽃샘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일요일인 내일 아침도 영하 3도로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고요. 내일 아침 중부 내륙과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전국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8도, 대전 9도, 부산 1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부 수도권과 강원, 경북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 주 중반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7일 토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